앞서 사실 내란 특검이 이 박성재 전 장관 수사 당시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당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내란 특검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앞서 그동안 내란 특검이 뚜렷하게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보시렵니까? 내란 특검이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사 성과를 꽤 거두면서도 박성재 장관 관련해서는 2번이나 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수사에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는 박성재 장관은 본인의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변명을 해왔고, 네. 사실 이 내란 사건의 성격이라던가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던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 방어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진관 부장 판사 재판부의 경우에는 워낙 내란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입장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또 기존에 다른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뭐 이 사건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심증 이런 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제 박성재 전 장관의 징역 2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판결문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이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선고 결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네. 판결문 각주에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네.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이렇게 적시를 한 겁니다. 네. 판결 주문도 아닌 각주에서 법원이 수사 공백을 공식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종합특검이 이제 오늘 10시에 네. 피의자로 소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특검 수사에 이제 좀 힘을 실어준 형국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이 검찰이 내란 가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었던 겁니까? 네, 이제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이제 40분 내에 박 전 장관에서 심우전 전 총장,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 이어지는 연락망이 가동됐다고 이제 판결문에 되게 상세히 적시를 했거든요. 네.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의 법적 효과, 구체적으로는 군사법원 뭐 관할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검사 파견 요청권을 선제적으로 검토했다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점도 이제 재판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박 전 장관이 이제 언급했고 이제 심 전 총장이 이제 받았다. 거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 기자가 짚어준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원이 사실상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를 좀 짚어낸 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감찰관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판결 이유든 뭐 각주든 간에 거기서 검찰 수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사에 있어서 잘못됨을 지적하는 경우는 아주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본인들이 보기에 충분한 의심의 정황이 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겠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뭐 희망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우전 총장이 이제 비상계엄의 법적 효과를 선제적으로 좀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데 이게 좀 내란 가담의 정황이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네. 핵심은 타임인가 이제 검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계엄에 반대하거나 만약에 중립을 정말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뭐 이건 위헌이다. 라고 선을 긋거나 뭐 아니면 뭐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중립을 지키거나 뭐 이랬겠죠. 네. 근데 이제 심 전 총장은 계엄이 성공했을 때 검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김태은 당시 공공수사부장에게 이제 중범죄 재판의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네. 계엄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진실도 이제 담겼는데요. 계엄이 잘 안 풀리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계엄 성패를 열린 가능성으로 두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 체제에 대비한 행동이었다라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유 기자가 짚어준 대로 심 전 총장이 계엄이 잘 안 풀리는 이 표현 어떻게 보면 계엄이 성공 못하면 아니면 뭐 계엄이 해제되면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큰데 네, 좀 감찰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 약간 좀 모호하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유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검토하라는 내용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계엄을 전제로 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시 내용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지시가 이루어진 경로 같은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가 이루어진 경로를 보면 박성재 장관이 그 검사 파견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과에다가 검사 파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 지시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동하는 동안 용산에서부터 법무부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총장과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심우정 총장은 그 해당 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공공형사부에 이렇게 그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지시하고 그것이 공안과장 이런 식으로 지휘 계통에 따라 가지고 지휘 명령 계통에 따라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게 일상적인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심우정 총장의 조사도 있으니까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판결문에 특히 주목됐던 건 명태균 사건도 좀 등장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 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명태균 사건이 직접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대응 목적 중 하나로 명태균 사건 무마를 인식했다고 이제 판결문에 적시를 한 건데요. 실제로 윤석열 씨는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7시 41분쯤 네. 명태균 씨가 바로 그날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 이제 사실관계 파악하고 대통령실로 들어를 와라라고 지시했다고 판결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판부는 각주에서 이제 윤석열은 이른바 명태균의 황금폰 이 행방이 궁금해서 이제 박성재에게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이제 짚었는데 네. 사실 저도 당시 창원에서 이제 명태균 구속 기소 이제 소식을 현장에서 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12월 3일 당시 창원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제가 현장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시간대에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당황스러워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저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제 뉴스토마토가 어쨌든 2024년 9월 최초 보도한 이제 명태균 공천계의 의혹이 결국 이제 계엄의 배경으로 법원 판결문에 공식 적시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명태균 사건이 이제 계엄의 일부 배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어제 판결문에서 과연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겼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지적을 해줬고 결국 이제 재판부가 명태균 씨 수사 등 윤석열 씨의 이제 4월 리스크 회피가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판단한 거라고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 명태균 씨 사건이 이 계엄의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적인 그 문서라던가 공적인 절차에서 그럴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것. 사실 계엄의 동기라던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그것은 이 판결 이유라던가 범죄 사실이 필수적인 구성 요건은 아니지만 다만 이 계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국의 결단이라던가 이런 게 결코 아니고 사적인 이익 그다음에 사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확실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야당에 의한 폭거라던가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열성 그 극렬 우익 세력에 있어서는 설득력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영역에서 이 계엄이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종합특검에 소환이 됐는데 특검은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수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제가 특검 쪽으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네. 수사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그 세세하게는 이제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크게 세 가지는요. 우선 계엄 직후 검토 지시가 단순한 상황 파악이었는지 아니면 계엄에 협조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란죄는 사실 실행 결과가 아니라 가담 행위 자체로 성립을 하는 만큼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기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검토 결과를 이제 보고받은 이후 추가 지시나 혹은 후속 행동이 있었는지, 또 박 전 장관과 이제 세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도 이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심 전 총장은 앞서 박 전 장관 재판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148조 이제 증언 거부권이죠. 네. 이제 근거로 전면 진술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환에서도 아마 같은 태도를 좀 취할 가능성이 좀 이제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란 혐의 외에도 이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으로도 별건 입건된 상태라서 종합특권 입장에서는 이제 두 트랙을 이제 동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어제 판결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25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신무전 전 총장의 형량도 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네. 감찰기능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아직 기소 여부조차 뭐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형량을 논하는 거는 조금 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 그 이종섭 불법 출근과 관련해 가지고 범인 도피라던가 직권 남용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종합특검에서 이렇게 내란죄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 오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방금 전에 유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내란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더라도 그걸 위헌범이라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했더라도 가담 행위 정도만 인정이 되면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그 후자에 해당해서 위헌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심우정 총장이 계엄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지시한 것이라면 그 점에 있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지금 박성재 장관이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법리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형량의 선고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박성재 전 장관에게서는 25년형을 좀 선고를 받았는데 어제 1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네. 향후 2심 판결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지금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유 기자님께서 이렇게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판결 이후에 보면 양형 이유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해놨나 하면은 이 박성재 장관에게 유리한 것은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그리고 초범이라는 것, 다 이 초범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초범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그 20년 구형을 받았을 때 박성재 장관이 본인이 그 회한이라든가 이런 걸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본인이 25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거는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범죄의 특성상 30년간 공직에 봉사했다고 하지만 내란죄의 특성상 그건 고려해서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눈물을 흘린 것은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거든요. 물론 그 한덕수 총리가 15년이라는 것,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9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항소심에서 그런 점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겠지만 25년이라는 형량이 워낙 중한 형량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15년 이상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 분명히 내란 특검이 박성재에 대해서는 뭔가 봐줄 요량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했을 때 정말로 촘촘하게 따져가지고 기각 당할 수 없게끔 청구했는가 궁금하고, 왜 이거 성중계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법적인 거 이런 거 안 따져보고 내란을 구성하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적어도 이 내자는 똑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선 이 사람들하고 사전에 뭔가가 대화를 나누든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법무, 행정, 교정, 검찰을 다 전부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을 지고 있다는 뜻은 계엄이 만약에 선포가 됐다고 하면 합수본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수부가 구성될 때 검찰 파견을 해줘야 되는 조직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약에 계엄령 위반으로 포고령 위반으로 만약에 구속을 하거나 붙잡아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교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또 가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최소한 모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뻔한 일이었는데 박성재 장관은 그동안에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사가 그냥 구속영장 기각해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그동안에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인관 부장판사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란 가담한 거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소화제 없이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보다 박성재가 훨씬 더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일반적인 뭐 어떤 공직자 내지는 고위직이라고 하면은 일단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 멘붕이 올 거예요. 이 속칭. 멘붕이 와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왕좌왕하고 할 텐데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그 불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국무회의 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주장에 넘어간 거지만 처음에 좀 우왕좌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한덕수의 행위 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계엄 이후에 이제 상황들에서 좀 문제가 됐지만 계엄을 선포한 그 당시에 권한을 행사해서 뭐 어떤 그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지 무슨 뭐 대한민국의 무슨 계엄사를 다 이 꾸리라고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 임무 종사한 혐의로 지금 이 큰 어떤 그러한 형량을 받은 거잖아요. 박성재 장관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서도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게 멘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뭘 계획한 듯이 바로 합수부의 검사를 파견해야 되는지를 전화를 해갖고 물어보고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회의에서 그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는 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불법인 것 같습니다. 얘기들을 하잖아요. 심지어 류혁 감찰관은 거기 사표를 집어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수용시설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출국금지도 해봐야 되고 이런 주장을 계속 관철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어떤 의도, 목적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보다 더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제가 영장이 기각됐던 거는 지금 이 결론에 비추어 보면 뭐가 이렇게 어쨌든 수사에 구멍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따르면 맞다면 이게 소명에 약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어쨌든 그 단계에서는 좀 수사를 딱 컴팩트하게는 못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증이 된 게 아닌가. 다 지금 검사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영장 기각됐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법조 카르텔 때문에 그런 네.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법조 카르텔하고 그 누구보다 잘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또 검사들이 내란 특검에 파견이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때 지휘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법무부 장관을 구속시키는 건 매우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의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당시에 지금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들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과천에 가가지고 법무부 청사의 관련자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그리고 교정시설이라든가 출입국 관리 문제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검사 파견 요청하고 이건 다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관련되어 있는 팩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성재 쪽이 어떻게 법률적인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성재 쪽 논리를 영장전담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판사한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요, 공사 구분 뭐 이런 걸 떠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재판입니까? 법무장관은 무슨, 대통령도 지금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사사로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중관 부장판사는 어제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제도 다시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민주주의와 법주의에 대한 심년 자체를 뿌리채 흔들게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과거 내란 사건에 관한 대부분 판결들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그렇죠. 버릴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평론할 것도 없습니다. 저 말이 그대로 예. 진리지 않습니까? 이 내란은 누가 끝냈습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무슨 메시지 계엄을 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별로 안 보냈고 이런 얘기로 마치 자기가 원래 빨리 끝낼 것처럼 이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최근까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뒀으면 성공했으면 윤석열 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그걸 막아낸 거는 시민들이 바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제 아는 학교 후배도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가야 되냐?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큰일이다라고 인식하고 국회 앞에 가가지고 이것을 항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점을 사법부가 그동안 별로 이제 판결이나 또는 이제 영장이나 이런 데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도 이중관 판사는 이러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점을 예. 반영해주고 있어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인식도 그렇지만 이중관 부장판사는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그 일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 확실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준엄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박성재 때도 그렇고 너네들 그 내란이 성공할 줄 알았지? 성공하면은 한 자리 더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 인식 하에서 보면 아무리 법 기술을 부려도 통할 구멍이 없는 거죠. 마음에 확실한 주관이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 번 더 들어보죠.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이나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하였거나 혹은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 때문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행해야 할 더욱 무거운 업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성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특검을 비판을 했는데요. 내란죄를 다루는 재판을 보면서 때로는 특검이, 그러니까 검사 측이 질문을 날카롭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진관 재판장이 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내란 특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는데 이중관 부장판사가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렇게 했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여러 번 추궁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박성재한테도요. 안가해동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수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삼성과 안가회동 관련해서도 계엄 선포 관여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거는 계엄이 끝났는데 김수환 평론가님, 지금 생각하면 참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저런 태도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지적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 있어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시원함 같은 거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제대로 못 하는데 오히려 판사가 나서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진관 판사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박수를 보내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진관 판사가 딱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했다고 봐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한덕수 내란 사건도 이진관 판사가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직위원이 판단한 거고. 그러니까 한덕수 판단할 때 그때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도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국정 2인자가 해야 할 역할이 뭐다. 그런데 당신은 그거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엄에 협조한 듯이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오히려 건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에 박성재는 한독수보다 더 형량을 높였어요. 2년이나. 그러니까 당시에 한독수는 징역 23년이었는데 징역 25년이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전에 윤석열이 제일 먼저 계엄 당일날 불렀던 사람이 박성재였어요. 박성재 불러서 명태균 구속된 부분들 언급하면서 계엄 선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도 누차 윤석열이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엄 선포의 이유를 계엄 선포할 거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박성재도 충분히 그걸 알았을 거고 그리고 이후에 계엄 선포했고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 문건도 직접 김용현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법무부가 가가지고 대응 방침들을 논의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날 안가회동 때 대통령의 말씀 자료라고 해서 예산 삭감하고 야당의 전행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안가회동 때 대책회의를 했다. 이걸 다 이진관 판사를 본 거예요.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진관 판사는 나름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한독수보다 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죠. 박성재 저자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온갖 법기술을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박성재 저자는요, 나이는 윤석열보다는 어리지만 윤석열보다 더 고시가 일찍 됐죠. 예,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또 법무부 장관, 저건 검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다 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요직은 다 두루 거친 그러니 검찰 얼마나 엘리트. 법기술을 다 부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인도 상당히 뭐랄까요, 정관, 고위 정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포진을 한 부분이 있었고 항변 내용을 어쨌든 소기의 성과는 영장 청구 단계까지였던 것 같아요. 공소유지가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다는 그 인식의 문제는 재판부에 눈속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게 오히려 패착이 됐던 거예요. 차라리 그때 구속이 됐으면 구속 기간이라도 카운트가 되는 건데 어제부터 이제 되는 거거든요. 25년이라는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장기술로 어느 정도 모면은 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고 그게 저희를 상당히 또 괴롭게 만들었지만 궁극에는 정의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재판에 임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 가운데 온갖 법기술을 써보다가 다 안 되면 질질 짜라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판사의 심증을 왜냐면 이게 그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판사는 오감을 다 작동해서 보거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지 눈을 깜빡이는지 막 손을 떠는지 이것도 판단의 요소이고 그게 법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을 때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것도 정상참작의 요소인 건 맞으니까 진정으로 우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진 않고요. 본질은 그 사건의 공소 사실에 임하는 태도예요. 판사가 봤을 때 뻔히 거짓인 걸 알겠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말리려고 했어요. 내가 오히려 윤석열을 만류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건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겁니다.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회 나가가지고 그랬거든요. 다 모두 국무위원들이 말렸다, 계엄. 윤석열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이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엄이 왜 내란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한테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우리 한독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라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때 재판받는 과정에서 당시에 국무회의 때 CCTV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된 거에 보면 계엄문건 받은 게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또 거짓말했죠.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뭔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 뭐 새로운 증거 나왔냐고 오히려 자기가 되묻거나 이런 일들을 반복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마지막에 선고할 때쯤 되니까 내가 후회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후회가 되는 감정은 솔직한 감정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판단을 조금만 더 제대로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자기 후회의 눈물인 거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눈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